어둠이 짙게 깔린 조선의 밤, 어불하게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 들어갈 곳은 경상도의 깊은 산골, 안개에 쌓인 한 마을입니다. 기이한 소문과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이곳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선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야기의 문을 열기 전 복채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으스스한 여정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촛불을 밝히셨다면 이제 경상도 합천, 그 소름 끼치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력 10월의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하늘에 걸린 달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농사일에 지친 장정들이 주막에 모여 걸걸한 입담을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을 시간이지만 합천 고을의 유일한 주막인 산마루 주막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 빛만이 이곳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것은 웃음소리가 아닌 억눌린 공포의 속삭임 뿐이었습니다. 자네 정말 봤다니까 그러는가? 칠성이가 그날 밤 우물가에서 본 게 헛것이 아니라고. 아, 글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칠성이 놈, 어제 낮까지만 해도 멀쩡히 지게지고 나무하러 갔던 놈이야. 헌데 오늘 아침에 멍석에 말려 나올 때 그 꼬락서리를 못 봤나? 두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 입에는 거품을 문 채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네. 의원이 와서 진맥을 짚어보고는 뭐라 했는지 아나? 심장이 터져 죽었다더반. 산짐승을 만난 것도 아니고 멀쩡하던 놈이 하룻밤 사이에 공포에 질려 심장이 터졌다니 이게 귀신 조화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쉿, 목소리 좀 낮추게.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조대감 댁 그 흉한 소문 입 잘못 놀렸다간 우리 목숨도 성치 않을 걸세. 칠성이도 며칠 전부터 조대감 댁 담장 너머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떠들고 다니더니 결국 그 화를 입은 게야.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몰고 온다는 존재, 바로 마을 뒷산 언덕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살았던 조대감의 막내딸 화연 아가씨였습니다. 석 달 전 혼례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괴질로 세상을 떠난 그녀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은 흉흉한 안개처럼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주막의 낡은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선 이는 갓끈을 느슨하게 메고 낡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낯선 사내였습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한량이나 떠돌이 선비 같았지만 가달에 드러난 눈빛만큼은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바로 한때 암행어사로 이름을 날렸으나 지금은 조정의 권력 다툼에 환멸을 느끼고 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윤겸이었습니다. 괴력난신을 믿지 않지만 기이한 사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난다는 그가 이곳 합천까지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윤겸은 사람들의 경계 어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모, 여기 탁주한 사발과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고기는 듬뿍 넣고. 주모는 행색이 낯선 윤겸을 흘끔거리며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손님, 외지에서 오셨나 봅니다. 이 밤중에 산길이 험했을 텐데 겁도 없으십니다 그려. 요즘 이 근방은 해만 떨어지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안 하는 곳인데 오는 길에 보니 마을 입구에 상연하다는 집이 있더군요.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데 무슨 병고라도 있습니까? 윤겸의 무심한 질문에 주막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주모는 국밥 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황급히 주위를 살피더니 윤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손님, 외지분이라 모르시나 본데 밤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초상난 집이 바로 칠성이네 집이에요. 그 총각이 어젯밤에 조대간 댁 죽은 따님을 봤다지 뭡니까? 죽은 사람을 봤다? 그게 무슨 소리여.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법이거늘 헛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었겠지요. 윤겸은 코웃음을 치며 탁주를 들이켰지만 주모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행주로 탁차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모르시는 말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는 약초캐려 간 신만이가
보름 전에는 나무꾼 박 씨가 시퍼렇게 질려 죽었습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밤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조대감댁 별당 쪽에서 소복을 입은 여인이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얼굴은 창백한데 입술은 붉고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쳐다본다고 했어요. 그 눈과 마주친 사람들은 며칠을 못 넘기고 시름시름 앓다가 저렇게 끔찍하게 죽어나간답니다. 윤겸은 국밥을 뜨던 숟가락을 멈추고 주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미신이라 치부하기엔 마을 사람들의 공포가 너무나도 생생했고 연이은 죽음에는 분명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조대감이라면 한양 조정에서도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조흥식을 말하는 것일 터였습니다. 권력가의 딸이 죽어서 원귀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해친다라. 단순한 괴담으로 넘기기엔 무언가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원한의 냄새일 수도 혹은 감춰진 추악한 진실의 냄새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대감댁 따님이 혼례를 앞두고 죽었다고 했어? 병명은 뭐였습니까? 그게 쉬쉬하는 분위기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갑자기 열병이 나서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고 들었어요. 헌데 이상한 건 장례도 치르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뒷산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귀한 따님을 말이유. 게다가 그 집 하인들 말로는 아가씨가 죽기 전날 밤 방 안에서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하고 주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막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살려주세요. 저기 담장 위에. 주막 안에 있던 사내들이 혼비백산하여 일어났고 주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겸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침 속에 숨겨둔 육모방망이를 챙겨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은 짙은 안개로 한 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멀리 어둠 속 언덕이 조대감의 저택 쪽에서 희미하고 푸르스름한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바람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처연하고 소름 끼치는 여인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억울함을 어찌할꼬. 소리는 분명 조대감댁 담장 너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비명을 지른 듯한 마을 안악이 길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있었고 그 곁을 지나치던 검은 그림자가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 윤겸이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걷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허공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형상이었습니다. 윤겸은 쓰러진 안악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으나 극심한 공포로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무엇을 본 게요? 윤겸이 안악의 어깨를 흔들자 그녀는 간신히 눈을 뜨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택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아가씨가 화연 아가씨가 목이 돌아간 채로 나를 보고 웃었어. 윤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목이 돌아간 채로 웃었다니 단순한 환각이라기엔 묘사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어둠 속에 잠긴 조대감의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굿대 닫힌 소슬대문 안쪽은 죽음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윤겸의 직감은 그 안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아기가 꿈틀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뒤따라 나온 주막 사람들에게 안악을 맡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미로 가보겠소. 오늘 밤 이 귀신 소동의 정체를 밝혀야겠으니. 아니대요. 저기가 어디라고. 거긴 산 사람도 들어가면 제발로 못 나온다는 저승길 초입이란 말이요. 게다가 조대감 성정이 얼마나 불같은데 밤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다간 뼈도 못 추릴 겁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겸은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의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무고한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낡은 마패를 품속 깊이 간직하고 다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귀신이라면 천도를 해줄 것이고 사람이라면 그 가면을 벗겨낼 것이오. 내 걱정은 마시오. 윤겸은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개는 그의 발목을 휘감으며 가지 말라고 붙잡는 듯했고 멀리서 들려오던 곡소리는 이제 기괴한 웃음소리로 바뀌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택으로 향하는 오르막길, 양옆으로 늘어선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수십 명의 귀신들이 칼을 갈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대문 앞에 다다른 윤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어보았습니다. 굳게 잠겨있을 줄 알았던 육중한 나무 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너무나도 쉽게 스르르 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열린 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본체 너머 별당 쪽에서 푸른 인광이 다시 한번 번쩍였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마중 나오는 이 하나 없다니 대감댁 법도가 말이 아니군. 윤겸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보찜에서 화선지와 붓을 꺼내들 자세를 취하는 척하다가 재빨리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별당 쪽에서 하얀 물체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분명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잠을 깨우는 자가. 윤겸은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가 거친 별당 난간 위에 머리를 산발하고 피 묻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허공에 떠 있는 듯했고 고개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윤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윤겸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주막에서 들었던 묘사 그대로 그녀의 두 눈에서는 검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공포스러운 외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날카로운 물건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조화연인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구천을 떠도는 것이냐. 윤겸의 호통에 귀신은 기괴하게 웃으며 난간 아래로 몸을 던지듯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땅에 닿는 충격음은 없었습니다. 나비처럼 가볍게 착지한 그녀, 혹은 그것은 순식간에 윤겸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숨결이 윤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너도 내 비밀을 하려고 왔느냐? 그렇다면 너도 죽어라. 귀신의 손톱이 윤겸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윤겸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육모방망이를 휘둘렀지만 방망이는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지더니 어느새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감각과 함께 윤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골 마을의 괴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 저택을 죽음의 무대로 만들고 있었고 자신은 제 발로 그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첫 번째 챕터 조대감 딸의 유령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윤겸이 마주한 존재는 진짜 원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흉계일까요? 그 진실은 다음 챕터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윤겸이 무사히 이 밤을 넘기길 바라신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윤겸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럼 더욱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장 멈추지 못할까? 내 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삽을 들이대느냐? 내 너희의 목을 쳐 저 구덩이에 대신 쳐넣을 것이다. 좌상내감의 모통이 산자락을 쩌렁쩌렁 울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야산, 횃불의 붉은 혀가 사방에서 춤을 추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다. 대감의 사병들이 칼집에 손을 얹은 채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 보이는 봉부는 아직 흙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 것이었다. 좌상의 딸, 혼례를 앞두고 급사했다던 그 여인의 무덤이었다. 윤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서슬퍼런 살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형조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파묘 허자증이었다. 비록 좌상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하나 왕실의 종친과 연관된 괴이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처사라는 명분이 있었다. 물론 그 명분을 얻어내기 위해 윤겸이 며칠 밤낮을 뛰어다니며 윗선들을 설득해야 했지만 말이다. 대감마님, 국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낭자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매니 부디 길을 터주시지요. 윤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좌상의 화를 돋운 듯했다. 좌상은 횃불을 든 하인의 손에서 몽둥이를 빼앗아 허공을 휘둘렀다. 석연치 않다? 내 딸이 병환으로 죽은 것이 대체 무엇이 의심스럽단 말이냐? 꽃다운 나이에 요절한 것도 원통한데 이제는 그 시식마저 파헤쳐 욕보이려 하느냐? 내 놈이 정령 관복을 벗고 싶은 게로구나. 요절이라 하셨습니까? 윤겸은 좌상의 분노에 찬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병자가 죽기 직전까지 혼례복을 짓고 야심한 시각에 담장을 넘어 누군가를 만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염습할 때 가족 외에는 누구도 들이지 않으셨다지요. 이는 통상적인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닥쳐라!
선한 것들이 짓거리는 헛소문을 믿고 사대부가의 명예를 훼손하려 들다니. 좌상의 고함과 함께 사병들이 발을 굴렀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겸 뒤에 서 있던 나졸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윤겸의 명령을 따르러 왔지만 당대 최고 권력가인 좌상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윤겸은 한숨을 내쉬며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들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나졸들을 질책했다. 무엇들 하느냐? 형조의 영장이 여기 있다. 공무를 방해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압송하겠다. 이는 언영과 다름없는 판부사의 직인이다. 저들을 막아라. 윤겸의 호령에 나졸들이 쭈뼛거리며 창을 겨누었다. 좌상의 사병들과 나졸들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비명과 욕설, 둔탁한 타격음이 섞여 난장판이 되었다. 좌상은 씩씩거리며 윤겸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늙은 집사가 그의 허리를 붙잡고 말렸다. 그 혼란을 틈타 윤겸은 챙겨온 삽을 든 인부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파라, 짧고 명료한 명령이었다. 인부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분의 흙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퍽퍽 젖은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좌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 딸을 2번 죽이는 이 천인공노할 놈들! 그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윤겸의 귀에는 어딘가 과장된 연극처럼 들렸다. 슬픔보다는 공포가, 분노보다는 다급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무엇을 그토록 감추고 싶은 것인가? 윤겸은 팔짱을 낀 채 구덩이가 깊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흙더미가 쌓일수록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밤안개가 스멀스멀 기어와 무덤가를 감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인부 중 한 명의 삽 끝에 둔탁한 나무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관이 나왔습니다. 인부의 외침에 좌상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소란스럽던 차병들도 나졸들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구덩이 안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칠을 한 고급스러운 관이 흙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 윤겸은 구덩이 아래로 뛰어내렸다. 관뚜껑 위에 쌓인 흙을 손으로 대충 털어낸 그는 품에서 단검을 꺼내 관뚜껑 틈새를 비집어 넣었다. 날이 정말 여셔야 합니까? 시신이 상했을 텐데. 위에서 내려다보던 나졸 반장이 코를 막으며 물었다. 매장한 지 보름이 지났다. 분명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었다. 하지만 윤겸은 대답 대신 단검에 힘을 주었다. 끼익, 나무와 쇠가 긁히는 소름 돋는 소리와 함께 못이 들썩였다. 열겠다. 윤겸이 힘껏 뚜껑을 들어 올렸다. 묵직한 나무 뚜껑이 옆으로 밀려나며 관 내부가 횃불빛 아래 드러났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이게 무슨... 비명을 지르려던 인부가 뒷걸음질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좌상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다. 관 안에는 시체도 없었다. 썩어가는 살점도 부패한 악취도 없었다. 대신 그곳에 누워있는 것은 기괴하게 생긴 지푸라기 인형이었다. 사람의 크기로 정교하게 엮어 만든 허수아비는 죽은 딸이 입어야 했을 화려한 비단 수의를 걸치고 있었다. 비단옷 위로 삐져나온 거친 지푸라기가 횃불빛을 받아 흉물스럽게 번들거렸다. 하지만 윤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허수아비의 얼굴 부분, 눈과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붙어있는 붉은색 종이었다. 부적이군요. 윤겸이 낮게 읊조렸다. 그는 허수아비의 얼굴에 붙은 부적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붉은 주사로 그려진 문양은 일반적인 기복이나 액마기용이 아니었다. 뱀이 뙤리를 튼 형상과 기이하게 뒤틀린 문자들이 얽혀있는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지는 사술의 흔적이었다. 대감, 윤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구덩이 위 사색이 된 좌상을 올려다보았다. 이것이 대감께서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따님의 시신입니까? 좌상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겸은 허수아비의 가슴께를 더듬었다. 텅 빈 지푸라기 속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여인의 머리카락 뭉치와 손톱 조각이 싼 작은 주머니였다. 대리 시신이라니, 그것도 저주를 위한 주술이 걸린 허수아비를 넣어두다니요. 이건 단순한 장례가 아닙니다. 윤겸은 부적을 들어보이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건 의도적인 위장입니다. 낭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제야 좌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아이는 죽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모두가 살 수 있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아있는 딸을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이런 흉측한 주술을 걸어 무덤에 묻은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윤겸이 소리쳤으나 좌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놈이 오고 있어. 내 딸을 데려가려고. 관 속에 시신이 없다는 걸 알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야. 그놈이라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좌상은 대답 대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안개가 더욱 짙어져 이제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불길했다. 윤겸은 허수아비의 눈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비단 수의를 입은 지푸라기 인형이 마치 그를 비웃는 가처럼 보였다. 윤겸은 허수아비의 옷깃 사이에서 삐져나온 또 다른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부적과는 다른 꾸깃꾸깃 접힌 서신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펼쳤다. 횃불에 비추어 본 종이에는 흘림체로 쓰인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빚이라. 윤겸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나 치정극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오래된 원한이나 거래가 얽혀 있는 것이 분명했다. 대감, 이 서신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윤겸이 종이를 흔들어 보이자 좌상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보지 마라. 읽지 마. 그건 저주야. 그 글을 읽는 순간 너 또한 그놈의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신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저지른 죄와 그 흔적만을 믿을 뿐입니다. 윤겸은 서신을 품에 넣고 관 밖으로 기어 나왔다. 흙투성이가 된 관복을 털어내며 그는 나졸들에게 명령했다. 이 무덤을 다시 덮지 마라. 그리고 이 허수아비와 관은 증거물로 형조로 옮긴다. 좌상대감 또한 참고인으로 모셔라. 뭐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감히. 좌상이 발악했지만 이미 기세는 꺾여 있었다. 그의 비밀이 그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추악한 진실의 일부가 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윤겸은 좌상의 멱살을 잡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이었다. 딸은 살아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좌상이 두려워하는 그놈은 누구이며 이 기괴한 주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낭자를 찾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면 지금 낭자는 그 누구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테니까요. 윤겸의 말에 좌상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찾지 마라. 찾으면 그 아이는 진짜로 죽게 된다. 이 관 속에 있는 것이 차라리 그 아이였으면 좋았을 것을. 좌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윤겸은 멸시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부모로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법입니다. 낭자가 어디 있는지 불지 않는다면 대감은 국법을 기만하고 사수를 행한 죄로 추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윤겸은 돌아섰다. 안개 낀 산길은 들어올 때보다 더욱 어둡고 험해 보였다.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을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주머니 속에 넣은 부적과 서신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먼저 내려가 있던 나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마을 우물가에. 나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윤겸은 그를 잡아 진정시켰다. 우물가에 무엇이 있단 말이냐? 시신이, 여인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나졸은 떨리는 손으로 방금 파헤친 무덤을 가리켰다. 저 허수아비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단 수의를 입은 여자가 눈이 뽑힌 채 우물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윤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좌상이 중얼거렸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관 속에 시신이 없다는 걸 알면 끝장이라던 말, 빚을 받으러 가겠다던 서신의 내용. 윤겸은 좌상을 돌아보았다. 좌상은 이미 그 소리를 들은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왔구나. 결국 오고야 말았어. 껍데기로는 속일 수 없다고 했지. 이제 다 죽을 게야.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윤겸은 주먹을 꽉 쥐었다.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빈 관과 집인형, 그리고 마을에 나타난 진짜 시신. 이 모든 것은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는 나졸들을 이끌고 급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어둠은 생각보다 깊었고 진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태백산맥의 능선은 거대한 짐승의 등뼈처럼 날카롭게 굽이쳐 있었다. 늦겨울의 바람은 산허리를 감아돌며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를 냈고 윤겸의 코트 자락은 쉴 새 없이 펄럭였다. 내비게이션의 신호가 끊긴 지는 이미 오래였다. 그는 차를 산 중턱의 공터에 버려두다시피 세워두고 오직 손에 쥐어진 낡은 종이 한 장에 의지해 눈 덮인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문제의 부적 둔면에 희미하게 남겨져 있던 좌표와 등고선. 그것은 일반적인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태백산 깊은 골짜기의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윤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흐려지려는 그의 이성을 날카롭게 벼려주었다. 발밑에서 으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적막한 산속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부적에 사용된 주사의 성분 분석 결과는 태백산 인근의 특정 광산에서만 채취되는 독특한 미네랄 배합을 보여주었고 그 단서는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기이한 사건,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이질적인 부적. 이 모든 미스터리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부적을 쓴 당사자만은 만나야 했다. 1시간쯤 더 걸었을까?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낡은 기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험준한 바위 절벽 아래 마치 바위 틈에 기생하듯 위태롭게 지어진 작은 암자였다. 단청은 색이 바래 나무의 결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혀가 잘린 것처럼 고요했다. 윤겸은 품 안에서 권총의 무게를 확인하고는 천천히 암자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 한구석에는 다 타버린 향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알 수 없는 짐승의 뼈가 문 속에 파묻혀 있었다. 손님이 올 줄 알았으면 차라도 끓여 놓았을 것을. 그때였다.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며 건조하고 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겸은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시키며 소리가 난 곳을 응시했다. 어두운 방 안 희미한 촛불 아래 쭈글쭈글한 노파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윤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앞에 놓인 녹그릇을 마른 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비녀로 찔러 올린 그녀의 모습에서는 기이할 정도의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내가 올 걸 알고 있었습니까? 윤겸이 신발을 신은 채 마루 위로 올라서며 물었다. 노파는 피식 웃으며 손에 든 녹그릇을 내려놓았다. 챙그랑하는 금소금이 날카롭게 울렸다. 산짐승도 자기 구역에 낯선 냄새가 나면 털을 세우는 법이다. 하물며 신을 모시는 사람이 낯선 이의 기척을 모르겠나. 피 냄새와 쇠 냄새를 잔뜩 묻히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놈이라면 경찰날이 아니면 복수를 하러 온 놈이 됐지. 노파의 눈동자는 백내장이 낀 듯 흐릿했지만 그 시선은 윤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윤겸은 주머니에서 비닐 증거 봉투에 담긴 부적을 꺼내 노파의 앞으로 던졌다. 이거 당신이 쓴 거 맞지? 노파는 바닥에 떨어진 부적을 곁눈질로 힐끗 보더니 다시 하던 일에 집중했다. 글씨 꼬라지를 보니 내가 쓴 게 맞구만. 그게 왜 부적이 효험이 없어서 환불이라도 받으러 왔나? 장난칠 생각 마십시오. 이 부적이 발견된 곳은 죽었다던 재벌가 딸이 다시 나타난 현장이었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주술이라도 부린 건가? 윤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눈앞에 노파라면 그 비상식적인 일의 전말을 알고 있을 것 같았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겸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되살려, 죽은 자를. 노파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쇳소리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경찰 양반, 세상에 그런 건 없어. 한 번 끊어진 명주를 다시 잇는 건 저승의 시왕들도 함부로 못하는 짓이야. 내가 아무리 신령님을 모신다 한들 썩어 문드러진 시체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재주는 없다. 그럼 그 여자는 뭐야? 분명히 사망 진단까지 내려진 사람이었어. 장례까지 치렀다고. 그런데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어. 유전자 검사까지 일치했단 말이다. 당신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데 발뺌할 셈이야? 윤겸이 으름장을 놓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하지만 노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곰방대를 꺼내 불을 붙이며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
매캐한 연기가 좁은 방 안을 채웠다. 사람들이란 참 단순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지. 죽은 년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니야. 산 년이 죽은 년의 탈을 쓴 거지. 뭐? 윤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노파의 말은 선문답처럼 들렸다. 탈을 썼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노파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부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부적, 사람들이 흔히 아는 소원성취나 액마기용이 아니야. 옛날 아주 옛날에 궁중에서나 은밀하게 쓰이던 비방이지. 변면의 의식이라고 들어는 봤나? 변면? 얼굴을 바꾼다는 겁니까? 그래, 단순히 화장이나 분장 따위가 아니야. 사람의 업과 상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거지. 그 의뢰인들이 내게 와서 빌더군. 제발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세상 천지에 몸을 숨길 곳이 없으니 차라리 다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야. 윤겸은 혼란스러웠다. 의뢰인이라니 죽은 딸의 가족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 돌아왔다는 그 여자 본인을 말하는 것인가? 정확히 말해, 누구한테 누구의 얼굴을 씌웠다는 거야. 노파는 곰방대를 바닥에 탁탁 털어내며 낮게 읊조렸다. 죽은 딸은 죽은 게 맞아. 그 영혼은 이미 저승강을 건넜어. 하지만 그 부모라는 작자들이 딸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게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딸의 지위와 신분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다른 계집아이를 하나 데려왔어. 갈 곳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아이를. 윤겸의 등골로 서늘한 소름이 끼쳤다. 노파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주술사기가 아니라 끔찍한 인권유린이자 범죄였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얼굴을? 그게 가능합니까? 의학으로야 껍데기를 찢고 꿰매겠지만 나는 영혼의 껍질을 만지는 사람이야. 저 부적은 그 살아있는 아이의 본래 기운을 억누르고 죽은 딸의 사주와 관상을 그 위에 덧씌우는 매개체지. 의식을 치르는 사흘 밤낮 동안 그 아이는 지옥을 맛봤을 게다. 자기 자신이 지워지고 죽은 망자의 기억과 습관, 목소리 톤까지 억지로 쑤셔넣는 과정이니까. 윤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그 여자는 죽은 딸의 얼굴을 한 가짜라는 거군요. 가짜라. 글쎄, 겉가죽이 바뀌고 기억이 주입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죽은 딸이라 부르는데 과연 가짜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이제 거울을 봐도 자기 원래 얼굴을 기억해내지 못해 완벽하게 그 집 딸이 된 거지. 미쳤어. 당신들은 미쳤어.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한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잖아. 윤겸의 분노에 찬 일갈에도 노파는 태연했다. 살인? 아니지. 나는 오히려 살생을 막은 거야. 그 아이 내가 아니었으면 어차피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을 팔자였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단 옷 입혀주는 대가로 얼굴 하나 내준 게 모글이 대수라고. 게다가 그 부모들도 죽은 딸을 다시 얻었으니 좋고 서로 윈윈 아닌가? 궤변 늘어놓지 마. 이 의식 되돌릴 방법은 있나? 윤겸이 노파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갔다. 노파는 그제야 처음으로 표정을 굳혔다. 되돌려? 이미 가죽이 살에 달라붙었는데 그걸 억지로 떼어내면 어찌 되겠나. 피칠갑이 될 뿐이야. 게다가 그 아이 지금 자기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상태일 텐데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정신이 온전할 것 같나. 껍데기가 깨지면 그 안에 갇혀있던 진짜 혼은 미쳐 날뛰게 될 거야. 방법을 말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윤겸은 권총을 꺼내 노파의 이마를 겨눴다. 차가운 금속성이 노파의 이마에 닿았다. 그러나 노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윤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총을 들이댄다고 없던 방법이 생기진 않아. 하지만 그 부적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그건 본드와 같은 거야. 이질적인 두 존재를 억지로 붙여놓은 접착제지. 그 부적이 훼손되거나 혹은 그 아이가 자신의 본래 이름을 자각하는 순간 가면은 깨지기 시작할 거야. 그때 드러날 얼굴이 무엇일지는 나도 장담 못해. 산 사람의 얼굴일지 아니면 썩어가는 죽은 자의 얼굴일지. 그 아이의 원래 이름이 뭐지? 어디서 데려온 누구야? 이름이라... 글쎄, 데려올 때부터 이름 따위는 없었어.
고아원 출신이라던가. 하지만 발목에 흉터가 하나 있었지. 불에 댄 듯한 화상 자국 말이야. 그게 유일하게 남은 그 아이의 진짜 표식일 게다. 윤겸은 천천히 총구를 내렸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부검실에서 사라졌다는 시신, 그리고 갑자기 살아 돌아온 딸. 유전자 검사가 일치했던 이유는 간단했다. 그들이 시신을 바꿔치기 했거나 애초에 비교 대상이었던 샘플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눈앞에 노파가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조작 그 이상의 영역이었다. 최면과 암시, 그리고 약물과 의식을 통해 한 인간을 완벽하게 다른 인간으로 개조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 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고 대기해. 경찰 병력이 곧 들이닥칠 거야.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윤겸이 뒤돌아서며 차갑게 내뱉었다. 글쎄다. 경찰이 올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지 아니면 이미 흙으로 돌아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지. 하지만 명심해라 형사 양반. 넌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러 가는 거야. 가면을 벗기는 순간 그 밑에 있는 것이 괴물일지 사람일지는 아무도 몰라. 노파의 음산한 경고를 뒤로하고 윤겸은 암자를 빠져나왔다. 끈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산바람은 아까보다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의 부적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손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축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느껴졌다. 편면의 의식,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자의 얼굴을 씌운다. 윤겸의 머릿속에 사건 현장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한 피부, 멍한 눈동자,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던 미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연기하고 있는 걸까? 노파의 말대로라면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억눌린 진짜 자아가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보았지만 여전히 서비스 불가 지역이었다. 서둘러 하산해야 했다. 서울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 여자의 발목에 있다는 화상 자국, 그리고 실종된 고아들의 기록. 무엇보다 그 재벌가 부부가 숨기고 있는 추악한 욕망의 실체를 파헤쳐야 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윤겸은 코트깃을 세우고 어둠 속의 산길을 재촉했다. 그의 발자국 뒤로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것은 산짐승의 시선일 수도 있었고 노파가 말한 신령의 감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겸에게는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의 탈을 쓴 채 죽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요령. 이제 그는 그 요령의 가면을 벗기러 가야만 했다. 기다려라. 네 진짜 얼굴을 찾아줄 테니. 윤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흩어졌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 위로 태백산의 거친 바람이 통곡하듯 울부짖었다. 멀리 암자 쪽에서는 더 이상 촛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산은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조대감의 별채는 죽음과도 같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윤겸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담장을 넘어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떠돌던 소문, 죽었던 조대감의 딸이 되살아났다는 기이한 이야기는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가리기 위한 연막임이 분명했다. 윤겸의 시선이 안채 깊숙한 곳, 유독 경비가 삼엄한 별당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일렁였다. 윤겸은 발소리를 지우며 별당의 창가로 다가갔다. 방 안에서는 쌉싸리고 탕향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코끝을 스치는 그 향기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병자를 위한 약이 아니었다. 여인들의 몸을 보호하고 태기를 안정시키는 안태약의 향이었다. 죽었다 살아난 딸이 요양을 한다더니 어찌하여 임산부를 위한 약을 다리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윤겸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당겼다. 낡은 경첩이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스르르 열렸다. 방 안의 풍경은 기묘했다. 화려한 비단잎을 위해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등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지만 조대감의 딸이라기에는 너무나 낯선 이목구비였다. 윤겸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초상화를 꺼내 그녀의 얼굴과 대조해보았다. 조대감의 딸 조현주의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침상에 앉은 여인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윤겸을 바라보며 몸을 뒤로 물렸다. 누구여? 어찌 이곳에 들어온 것이오?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윤겸은 천천히 다가서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조현주가 아니군.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주었다. 윤겸의 시선이 그 손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탁자 위에는 궁중에서나 볼 법한 고급스러운 자수가 놓인 베네 저고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여인의 옷기 사이로 보이는 속적삼은 평범한 양반가의 규수가 입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궁녀들이 입는 의복의 재질이었다. 윤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궁에서 사라진 나인들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소. 그중 한 명이 당신입니까? 윤겸의 추궁에 여인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고개를 떨고 왔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단 말이오? 조대감입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흐느끼기 시작했다. 윤겸은 한 걸음 더 다가앉으며 그녀를 달래듯 그러나 엄중하게 말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소. 조대감은 이미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공표하고 장례까지 치렀소. 그런데 죽은 딸이 살아왔다고 소문을 내고 그 자리에 당신을 앉혀놓았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오? 당신은 조연주로서 살다가 조연주로서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뜻이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영영 지워질 것이오. 윤겸의 말에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녀의 입을 열게 했다. 저는 상궁 박씨의 수하에 있던 나인 서씨입니다. 궁녀가 어찌하여 사가에, 그것도 권세가의 은밀한 별채에 갇혀있는 것이오. 그리고 그 복중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서씨는 파리한 입술을 달싹이며 자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다 다시 배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기이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윤겸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궁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경우란 단 하나뿐이었다. 설마. 윤겸의 입에서 탄식과도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상 전하의 핏줄의 글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겸은 숨을 멈췄다.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가 회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궁은 발칵 뒤집힐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궁이 아닌 조대감의 집에 있다. 그것도 죽은 딸의 대역으로. 윤겸은 조대감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끔찍한지 깨닫고 전율했다. 조대감은 자신의 딸이 병으로 급사하자 그 사실을 숨겼소. 그리고 때마침 사라진 당신을 찾아냈겠지. 당신이 회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을 죽은 딸로 위장시킨 것이오. 서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대감마님께서는 제게 약조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죽은 듯 지내면 아이와 함께 먼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필요 없어지겠지요. 윤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조대감의 야욕은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왕의 핏줄을 자신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조작하려 하고 있었다. 서씨가 낳을 아이는 공식적으로는 조대감의 딸 조현주가 낳은 아이가 될 것이었다. 비록 아비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조대감은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들이거나 가문의 후계로 삼아 왕실의 핏줄을 손에 쥐려 할 것이다. 만약 후사가 귀한 지금의 왕실 상황에서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그리고 훗날 이 아이가 왕의 핏줄임이 우연히 밝혀진다면 조대감은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셈이다. 영모다. 이것은 명백한 영모야. 윤겸은 나직이 읊조렸다. 조대감은 왕의 씨앗을 훔쳐 자신의 밭에 심으려 하고 있었다. 전륜을 어기고 왕실을 능멸하는 대주였다. 윤겸은 서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살 길은 단 하나뿐이요. 나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 진실을 밝히는 것. 하지만 나가면 죽습니다. 조대감의 사병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몸은 이대로 있으면 당신은 아이를 낳자마자 죽게 될 것이오. 조대감은 증거를 남기지 않을 위인이니까. 아이 역시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조씨 가문의 아이로 평생을 살아가거나 조대감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쓰이다 버려질 것이오. 어미로서 그것을 원합니까? 윤겸의 말은 서씨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는 배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지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모성애는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힘이었다. 서씨는 결심한 듯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만큼은
제 손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별탕 쪽에 인기척이 있었다. 샅샅이 뒤져라. 조대감의 사병들이었다. 윤겸은 재빨리 촛불을 끄고 서씨를 일으켜 세웠다. 어둠 속에서 윤겸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꽉 잡으시오. 오늘 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담장을 넘어야 하오. 윤겸은 서씨를 부축하여 병풍 뒤에 숨겨진 작은 뒷문으로 향했다. 조대감이 딸의 시신을 몰래 빼돌릴 때 썼을 그 통로가 이제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유일한 탈출구가 된 셈이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그 바람에는 피비린내 섞인 음모의 냄새가 실려 있었다. 그런데 날이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어 나가던 서씨가 문득 멈칫하며 물었다. 말하시오. 조대감의 진짜 따님 현주 아가씨는 정말 병으로 죽은 것입니까? 윤겸은 잠시 침묵했다. 그가 조사한 바로는 조현주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았다. 급작스러운 열병이라고 했으나 그녀를 진료했던 의원은 조현주가 죽기 직전까지 건강했다고 증언했었다. 그리고 그 의원마저 며칠 뒤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니요, 병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오. 그렇다면 조대감은 왕의 핏줄을 확보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자신의 친딸조차 희생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서씨는 경하게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의 딸을 죽이고 그 자리에 왕의 아이를 벤 궁녀를 한친 비정함.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 낳은 광기였다. 윤겸은 이를 갈았다. 딸을 죽인 아비가 왕의 아이를 훔쳐 나라를 삼키려 한다.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조선의 왕실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서두릅시다. 놈들이 가까워지고 있어. 두 사람은 좁은 통로를 따라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밖에서는 횃불을 든 사병들이 별채를 에워싸고 있었고 조대감의 서늘한 목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쥐새끼가 들어왔구나. 살려서 내보내지 마라. 내 딸이 놀라지 않게 조용히 목을 베어라.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야망을 지키겠다는 섬뜩한 사례만이 가득했다. 윤겸은 서씨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 여인과 뱃속의 아이가 곧 증거이자 조대감의 목을 잴 칼날이었다. 별당을 빠져나온 그들은 정원의 기석 뒤에 몸을 숨겼다. 사병들의 그림자가 그들 앞을 스쳐 지나갔다. 윤겸은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주었다. 내 뒤만 따르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봐선 안 돼요. 알겠습니다. 서씨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윤겸은 담장 너머를 응시했다. 저 담장만 넘으면 한성부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조대감의 사병들은 이미 길목마다 배치되어 있을 터였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윤겸의 머릿속에서 지도가 빠르게 그려졌다. 조대감의 저택 구조상 가장 허술한 곳은 후원의 배수로였다. 악취가 진동하고 좁은 곳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곳이 유일한 길이었다. 후원 쪽으로 가겠소. 조금 힘들더라도 참으시오. 윤겸은 서씨를 이끌고 숲을 사이를 헤치고 나갔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은 없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개까지 푼 모양이었다. 거기 누구냐? 갑자기 튀어나온 사병 하나가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윤겸은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사병의 입을 틀어막고 명치를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사병이 쓰러졌다. 하지만 그 짧은 소음은 주위의 다른 사병들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했다. 이쪽이다. 놈들이 후원으로 도망친다. 횃불들이 일제히 그들이 있는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윤겸은 쓰러진 사병의 검을 집어들고 서씨를 돌아보았다. 뛰시오. 배수로 입구까진 얼마 남지 않았어. 서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윤겸은 그녀의 뒤를 지키며 몰려오는 사병들의 칼날을 쳐냈다. 쟁쟁. 금속이 부딪히는 파열음이 정적을 찢었다. 윤겸의 검술은 매서웠으나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그의 팔과 다리에 하나둘 상처가 들어갔다. 어서 가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윤겸의 고함에 서씨는 배수로의 쇠창살을 붙잡고 힘을 주었다. 낡은 창살이 삐걱거리며 틈을 보였다. 그녀가 간신히 몸을 밀어넣는 순간 사병대장이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 윤겸의 눈에 들어왔다. 안 돼! 윤겸은 몸을 날려 화살을 쳐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어둠을 가르고 날아갔다. 다행히 화살은 서씨의 어깨를 스치고 벽에 박혔다. 서씨는 비명을 지르며 배수로 안으로 굴러떨어졌다. 잡아라!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사병들이 배수로 입구로 쇄도했다. 윤겸은 입구를 가로막고 섰다.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였다. 더 이상은 못 지나간다. 그는 혼자서 10수명의 사병을 상대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조선의 운명이 걸린 진실이 도망치고 있었다. 윤겸은 검을 고쳐주었다. 오늘 밤 이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지라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조대감의 더러운 야망을 끊어내기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진짜 조연주와 공포에 떨고 있는 저 여인을 위해 윤겸은 피 묻은 검을 허공에 휘둘렀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칼날이 번뜩였고 윤겸의 거친 호흡만이 사방을 채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조선의 하늘은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 것이라는 사실을. 왕의 피가 섞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이용해 왕자를 누리는 간신. 이제 판은 뒤집혔다. 윤겸은 자신이 쥐고 있는 진실의 무게를 실감하며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포효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조대감의 저택은 밤하늘의 별을 무색하게 할 만큼 화려한 불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풍악 소리는 도성 밖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것이었다. 붉은 등을 수없이 매달아 대나처럼 밝힌 연회장에는 비단 옷을 입은 고관대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술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아첨 섞인 웃음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연회장의 상석, 가장 높은 곳에는 조대감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황금이 박힌 술잔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발 아래 엎드리듯 모여 앉은 관력자들을 훑어내렸다. 오늘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의 정점이었다. 잃어버렸던 혈육을 되찾았음을 공표하고 이를 명분으로 왕실과의 혼담을 추진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손에 쥐는 날이었다. 모두들 즐기시게, 오늘은 내 평생 가장 기쁜 날이 아니던가. 조대감의 우렁찬 목소리에 좌중이 일제히 잔을 들었다. 대감마님의 경사를 축하드리옵니다. 하늘이 대감마님의 덕을 굽어 살피신 것이지요. 아부 섞인 찬사가 쏟아지자 조대감은 껄껄 웃으며 수염을 쓸어내렸다. 그는 옆에 선 시종에게 눈짓을 보냈다. 시종이 증을 울리자 소란스럽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화려한 병풍 뒤에서 가녀른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에는 무거운 가채를 쓰고 금박이 수놓아진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다. 화장은 짙었으나 그 아래 감춰진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소매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보아라, 10수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렸던 내 여식 설현이다. 먼 타지에서 고초를 겪다 드디어 아비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한 감격이 어디 있겠느냐. 조대감의 소개에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좀처럼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수주음 탓이라 여기며 감탄을 쏟아냈다. 어쩜 저리도 고운 자태를 지니셨을까? 대감마님을 쏙 빼닮으셨습니다. 귀키가 흐르는 것이 천상 귀한 댁의 영예이십니다. 조대감은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짐짓 자애로운 아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소나귀에 들어간 힘은 여인의 어깨를 부서질 듯 짓누르고 있었다. 이제 이 아이를 통해 우리 가문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주상전하께 이 아이를 알현시킬 생각이다. 그러니 오늘 밤은 이 경사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라. 환호성이 터져나오려는 찰나였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굉금과 함께 활짝 열어져 쳐졌다. 차가운 밤바람이 실내로 몰아치며 붉은 등불들이 위태롭게 율렁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검은 무복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다. 윤겸이었다. 그의 옷자락은 밤이슬에 젖어 있었고 눈빛은 서늘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음악 소리가 뚝 끊겼다. 조대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조대감의 호통에도 윤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 들어왔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좌우로 늘어선 관리들이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조대감, 참으로 성대한 잔치로군. 허나
그 잔치상에 올라온 것이 썩은 고기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겠소. 윤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파고들었다. 조대감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짓했다. 미친놈이 들어왔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목을 쳐서 저작거리에 매달아라.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윤겸은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허공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다. 붉은 인장이 찍힌 비밀 장부였다. 이 장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대감? 달려들던 무사들이 주춤했다. 조대감의 얼굴에서 빗기가 싹 하셨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이 왜 내 놈 손에? 이 안에는 대감이 지난 10년간 외구와 내통하여 빼돌린 군량미의 수량과 그 대가로 받은 뇌물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소. 그리고 윤견의 시선이 조대감 옆에 서 있는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여인에게로 옮겨갔다. 가장 마지막 장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짜 딸을 섭외하기 위해 인신매매상에게 지불한 은자 단량의 기록까지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더군.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관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다. 가짜라니? 저게 무슨 소리인가? 외구와 내통, 설마 조대감이? 조대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억지로 소리쳤다. 닥쳐라. 저놈은 나를 모함하려는 역적의 무리다. 저 문서는 조작된 것이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놈을 패라. 하지만 윤겸은 이미 여인 앞으로 다가가 있었다. 그는 칼을 뽑는 대신 여인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낭자, 당신의 이름이 정말 설현입니까? 아니면 빚 때문에 팔려온 기생 초이입니까? 여인은 숨을 헐떡이며 조대감을 바라보았다. 조대감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말하면 죽이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윤겸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저 늙은이의 꼭두각시로 살다 비참하게 버려질 것이오.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이뿐이오. 윤겸의 말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설현이 아닙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인의 울음 섞인 고백이 이어졌다. 제 이름은 조이옵니다. 며칠 전 대감마님의 하수인이 찾아와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병든 노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저 연기를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충격적인 진실 앞에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대감의 관세에 눌려 침묵하던 이들조차 이제는 웅성거림을 참지 못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왕실을 기만하고 국혼을 사기치려 하다니 이는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대역죄다. 모든 것이 들통난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추르락해졌다. 그는 더 이상 점잔을 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술상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 계집이 미쳤구나. 감히 어디서 거짓을 고하느냐. 그리고 내 놈이 내 모든 것을 망치려 듣는구나. 조대감은 자신의 호위대장에게 직접 검을 빼앗아 들었다. 광기에 찬 눈빛이 윤겸을 향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나가는 놈은 없을 것이다. 문을 걸어 잠가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 조대감의 사병들이 연 회장의 출입구를 막아섰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다. 화려했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윤겸은 품속에서 검을 꺼내들며 자세를 낮췄다. 대감, 당신의 그 추악한 연극은 여기서 끝이오. 오냐, 내 놈의 목을 베어 내 술안주로 삼아주마. 조대감이 칼을 휘두르며 다녀들었다. 훈련받은 무사는 아니었으나 악에 바친 칼날은 매서웠다. 윤겸은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한 뒤 달려드는 사병들의 검을 쳐냈다. 쨍.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을 울렸다. 초이낭자, 몸을 피하시오. 윤겸은 여인을 뒤로 밀쳐내며 동시에 2명의 사병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조대감의 사병들은 끝도 없이 몰려들었다. 윤겸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테이블 위로 뛰어올랐다. 붉은 등이 찢어지고 값비싼 도자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조대감은 병사들의 뒤에 숨어 악을 썼다. 저놈만 죽이면 된다. 저놈이 가진 장부를 뺏는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탐욕에 눈이 먼 사병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윤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숨이 가빠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혼란에 빠진 귀족들을 향해 외쳤다. 이곳을 빠져나가 관아에 알리시오. 조 대감의 역모를 세상에 알려야 하오. 그 말에 몇몇 무관 출신의 관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호신용 단검을 꺼내 들거나 의자를 집어들고 사병들에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난장판이 된 연회장, 흩날리는 음식물과 피냄새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윤겸은 오직 조 대감만을 노려보았다.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본다. 윤겸은 바닥에 떨어진 술병을 집어들어 횃불을 향해 던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연회장 한쪽 휘장에 불이 붙으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시야가 흐려진 틈을 타 윤겸은 그림자처럼 조 대감을 향해 쇄도했다. 막아라! 막으란 말이다! 조 대감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졌다. 윤겸의 칼끝이 조 대감의 목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날아온 표창 하나가 윤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윤겸이 멈칫한 사이 조 대감의 최정의 호위무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덩치가 산만한 거한이었다. 쥐새끼가 꽤나 날래구나. 거한이 쇠몽둥이를 휘두르자 윤겸은 뒤로 물러서야 했다.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연회장은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조 대감은 그 틈을 타 비밀 통로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두고 보자 윤겸, 내 놈이 내 딸을 죽이고 내 명예를 더럽힌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조 대감이 사라지려 하자 윤겸은 이를 악물었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다. 거기 서라! 윤겸은 거한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다시금 바닥을 박차고 올랐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악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였다. 불타오르는 연회장, 무너져 내리는 기둥 사이로 윤겸과 조 대감의 사병들이 엉겨붙었다. 오늘 밤 이 화려했던 기만의 잔치는 피와 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도망친 조 대감을 잡기 위한, 그리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후의 추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검은 구름이 궁궐의 지붕을 집어삼킬 듯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궐 담장을 넘어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렸고 쏟아지는 폭우는 피냄새마저 씻어내리라 작정한 듯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좌의정의 저택 앞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의금부 관원들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모가 아니라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왕실의 치부를 덮기 위한 거대한 꼬리자르기였음을 말입니다. 왕은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는 가장 유능한 수족을 잘라냄으로써 그 비밀을 영원한 침묵 속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포박되어 끌려나오는 좌의정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빛 속에 서 있는 윤겸을 발견하고 기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윤겸, 내 놈이 결국 사초에 먹칠을 하는구나. 좌의정이 빗물과 진흙이 뒤섞인 바닥에 무릎 꿇으며 악을 썼습니다. 윤겸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먹칠을 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대감. 저는 그저 썩어 문드러진 살점을 도려내려 했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놈, 내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없을 줄 아느냐. 전하께서, 그분께서 과연 너를 살려두실 것 같으냐.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비밀을 아는 자는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다. 관원들이 좌의정의 입을 틀어막고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그의 비명소리가 천둥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까지 윤겸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는 모두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였고 피로 쓰인 역사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어둠이 짙게 깔린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삿갓을 눌러쓴 여인과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이 떨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강보 사이로 가냘픈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생명이었으나 동시에 그 무엇보다 죄 없는 목숨이기도 했습니다. 윤겸은 미리 준비해둔 서찰과 노잣돈이 든 주머니를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끝이 닿자 여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문 밖 10리쯤 가면 나루터에 작은 배가 하나 있을 것이네. 뱃사공에게 이 패를 보여주면
자네들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나리,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훗날 제 아비가 누구인지 어미가 누구인지 물어오면 여인의 물음에 윤겸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빗줄기가 윤겸의 가슬카고 흘러내려 마치 눈물처럼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름은 없네. 그리고 훗날에도 절대 알아서는 안 되네. 이 아이는 그저 벼락 맞은 감에 버려진 아이일 뿐이야. 왕의 피도 역적의 피도 아닌 그저 촌부의 딸로 살아가게나. 그것만이 이 아이가 천수를 누릴 유일한 길일세. 여인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꽉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윤겸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의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기록한 종이 뭉치뿐이었습니다. 윤겸은 사관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좌의정의 압송으로 소란스러운 틈을 타 그는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수사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목숨을 걸고 찾아낸 단서들, 증언들, 그리고 왕의 비틀린 욕망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초들. 이 기록이 세상에 나온다면 왕실은 무너질 것이고 나라는 두 쪽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사관으로서의 양심은 이 진실을 후대에 남겨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서 붉은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윤겸은 기록의 첫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진실이라는 두 글자가 무색하게도 참혹한 비극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관의 붓은 칼보다 무겁다 하였거늘 나는 오늘 그 붓을 꺾는구나. 윤겸의 독백은 공허하게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종이 뭉치를 화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은 기다렸다는 듯이 탐욕스럽게 종이를 집어삼켰습니다. 글자들이 검게 그을리며 비틀렸고 붉은 불꽃 속에서 춤을 추듯 사라져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윤겸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손으로 역사를 지우는 이 순간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가 감당해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다 올라라. 모두 제가 되어라. 그리하여 이 끔찍한 일들은 정사가 아닌 저잣거리에 뜬 소문으로만 남게 하라. 마지막 장이 제가 되어 바스라질 때 윤겸은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공식적인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기를 기록하며 좌의정의 영모와 숙청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왕의 기이한 병증과 사라진 궁녀,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진 아이의 이야기는 술자리 안주처럼 떠도는 야사가 되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언제 왔냐는 듯 그쳐 있었고 해가 맑게 떴습니다. 궐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좌의정은 옥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왕은 침묵 속에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겸은 대전으로 드는 왕의 뒷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잠시 멈칫하더니 윤겸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도감과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타버린 재처럼 그들 사이의 진실도 침묵 속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겸은 낙향하여 조용히 학문에만 정진했습니다. 가끔 도성에서 들려오는 소문에는 먼 지방 어느 마을에 기품이 남다른 처녀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섞여 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일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윤겸만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윤겸이 태워버린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켜지지 못한 정의였고 권력 앞에 미륵 꿇은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아이는 살았고 나라는 혼란을 피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자의 희생으로 지탱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밤하늘에 흩날리는 재처럼 진실은 그렇게 야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허허, 역사란 무엇인가? 기록된 것만이 진실인가? 아니면 잊힌 것 속에 진짜 진실이 숨어 있는가? 윤겸은 붓을 들어 백지 위에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가슴 속에 묻은 그 거대한 비밀 외에는
바람이 불어와 방문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전동소리처럼 혹은 억울하게 사라져간 이들의 원성처럼 윤겸은 그저 묵묵히 눈을 감고 지난날의 그림자를 회상할 뿐이었습니다. 재가 되어 흩어진 야사의 끝자락에서 그는 영원한 침묵의 감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이 비극적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사는 기록된 대로 기억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행간에는 이처럼 피와 눈물로 얼룩진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겸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정의를 위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과 평화를 위해 진실을 덮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더 깊고 서늘한 역사의 이면을 계속해서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잊힌 역사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미스터리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